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핸드폰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식당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각자 스마트폰을 보면서 밥을 먹는 걸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길을 걸어갈 때도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폰만 보면서 걸어갑니다. 지난 2020년 서울연구원이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까 응답자의 69%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해본 적 있다고 답했습니다.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대 공동연구팀이 조사해보니까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사고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뭐 당연한 결과죠. 운전 중에도 스마트폰을 보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외발로 된 전동휠을 타고 달리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을 보고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뭐가 그리 급한 걸까요? 운전자도 스마트폰을 보고 보행자도 스마트폰을 보고 이 둘이 부딪히지 않는 게 오히려 행운일 정도입니다. 문자를 보내려다 목숨을 먼저 보낸다라는 말을 떠올려 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호입니다. 자, 성공도 중요합니다만 성공하려면 살아 있어야죠. 정말 위험한 줄 아는데 항상 그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그 순간에는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는 것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함께 여러분과 소통을 또 시작을 해볼게요. 몇 달 전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PF 부실 때문에 대규모 현금 인출 사태가 벌어졌었죠. 이 금융기관을 못 믿겠다라는 여론이 좀 형성이 됐었는데요. 또 최근에 7년간 금융사고가 644억 원어치 이곳에서 터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금융기관이 혁신안을 내놨는데요. 중앙회장의 권한을 줄이겠다.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겠다.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농협, 수협, 신협처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금융기관 5글자로 된 이름입니다. 힌트를 드려야 될까? 새 아침이 밝았네. 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스튜디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네, 5595님이 오늘은 가장 빠르게 정답을 보내주셨고요. 또 의견도 함께 보내주고 계셔서 조금 이따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경제 뉴스부터 들어보실까요? 동아일보의 백상경 기자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의 강영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백상경 기자부터 아이템 들어볼까요? 네, 정부가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용물 개수나 중량을 줄여서 사실상 가격을 올려받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전년 대비 감소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영현 기자는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사채업자 그리고 대부업자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강력한 대응도 정부 각 기관에 요구를 했고요. 두 번째로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 이른바 나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부터 들어볼게요. 아까 그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해주셨는데 요즘 아이스크림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조그매요. 열어보면 작고 네. 먹다 보면 왜 적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네. 이게 줄어든다라는 뜻의 이제 슈링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예. 여기에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이 붙어서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합성어가 나오는 건데요. 제품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에 크기나 용량 같은 것들을 줄이고 아니면 이제 품질을 확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가격을 좀 인상하는 그런 전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는 딱히 가격이 올랐다라는 어떤 고지를 하거나 아니면 가격을 한 인상을 확 했다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 교묘
교묘하게 기업들의 수익성을 가져가는 방식인데요. 네. 이게 보면 이제 미국 경제학자인 어빙 피셔가 1920년 제시했던 화폐 환상이라는 뭐 이런 개념의 어떤 일종으로도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돈의 가치를 볼 때 물가 변동을 반영해서 이게 실질 가치가 얼마나 뭐 바뀌었냐 이런 것들에 뭐 판단을 하기보다는 이제 보이는 명목 가치에 집착을 한다는 이론인데요. 그러니까 보이는 액수 자체가 변하지를 않으니까 중량이나 개수 변화가 좀 미묘하게 좀 변화가 있어도 이걸 제대로 보지 않고 가격이 동결됐으니까 똑같은 품질이네, 똑같은 개수네 뭐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 때문에 기업들이 보통은 이 슈링크플레이션을 가격을 올리고 싶을 때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뭐 질소 과자 뭐 이런 것들도 얘기들이 많았던 건데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식품업계에서도 사실은 좀 뭐 할 말들이 요새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고육지책이다 이런 얘기들을 꺼내는데요. 정부가 대놓고 이제 가격 인상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지금 뭐 압박을 좀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계속 고물가 상황들은 지속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소비자 저항을 좀 최소화하면서 본인들도 이제 고물가 상황을 좀 버티려면 결국은 내용물을 조금 뭐 이렇게 뭐 소비자한테 큰 피해가 가지 않는 뭐 선에서 조금은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외식업계에서도 비슷한 현상들 나타나는데요. 패키지에 이제 중량이나 성분 표시하는 가공식품하고 다르게 이런 외식업계에서는 포장만 따로 하거나 플레이트에 내오는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몰래 중량 같은 걸 줄이기가 더 쉽고 재료 빼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용이하기 때문에 외식업계에서도 이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를 표기는 그대로 놔둔 채 용량을 그대로 표기한 채 양을 실제로만 줄인다면 문제겠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업체들은 맥주 한 캔 375ml에서 370ml 이렇게 수치는 조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네. 이거는 뭐 속였다라고 보기도 애매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갔을 때 이 제품의 중량이 줄었을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하고 그냥 모르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한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할 수 있게끔 제도를 좀 바꾸고 감시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정부는 이제 슈링크플레이션 이걸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소비자 단체와 함께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부총리가 어제 현장 점검하면서 얘기를 꺼냈는데요. 가격을 놔둔 채 중량을 줄여서 소비자 불신을 자초하는 꼼수 가격 인상 이건 기업들의 정직한 경영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나 중량, 성분 함량 표시 같은 것들이 정확하지 않으면 현행 법규에 따라서 엄정하게 제재를 받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아예 표기를 잘못한 것들은 제대로 감시해가지고 때려잡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가격을 그대로 두고 중량이나 내용물 개수를 줄이면 이걸 소비자가 실제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제도를 좀 개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정위하고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가 가격에는 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겠다라는 원칙 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서 이제 대형 마트 같은 곳들이 이미 상품의 어떤 그램당 얼마 이런 식으로 단위 가격들을 표시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렇게 식품업체들이 용량을 줄이는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또 아니더라고요. 네, 해외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들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해외의 사례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해외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대책들이 좀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민간이긴 하지만 프랑스 슈퍼마켓 체인이 까르푸 같은 경우는 지난 9월부터는 이게 자기들이 이제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서 가격 인하가 없이 용량을 줄인 제품이 나오면은 거기다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캐나다나 독일 정부 같은 경우는 제품 용량을 소비자한테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 바꾸는 것을 조사하는 전담팀을 만들거나 아니면 관련 법안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브라질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런 용량 변화가 있다. 하면 6개월 이상을 의무적으로 계속 알리게끔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식품업체들 입장에서는 좀 가격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소비자들에게 눈에 안 띄는 방식으로 이익을 보전하는 건데 알려라. 제대로 알려라. 보여줘라라는 거죠. 근데 또 정부가 양을 줄이는 이 슈링크플레이션 말고도 가격 가지고도 또 한번 식품업계를 좀 비판을 했네요. 네. 추 부총리가 이제 최근 좀 국제 곡물 가격이 좀 안정세를 띠고 있는데 국내 식품업계가 좀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좀 쓴소리를 했어요. 실제로 이제 빵이나 라면의 원재료가 밀인데
국제 밀가루 가격이 지난해 5월 평균 가격보다 지금 뭐 비교해 보면 한 50%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원가 상승 요인이 이제 많이 줄어들고 없는데도 계속 올린 가격이나 뭐 이에 편승해서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면은 이걸 소비자 단체 같은 곳에서 좀 집중적으로 감시를 해주고 언론에도 좀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서 고발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편승 인상을 좀 자제해 줄 것도 이 업체들에게 당부를 했고요.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제 이걸 고시해 주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의 변동을 좀 명확하게 알려서 이게 지금 뭐 비싼 가격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또 이제 내년에도 가공용 옥수수나 대두, 원당, 설탕, 뭐 해바라기, 씨유 같은 주요 식품 원료들에 대해서는 관세 인하 같은 방법을 좀 추가로 추진을 해서 물가 안정에도 기여를 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또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냥 원부자재 가격만이 아니라 임대료나 인건비나 네, 다른 공공요금이나 물가들 다른 같이 것도 다 많이 오르는 올랐다라고 상황인데, 또 네. 항변을 하는 거고 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강영현 기자. 대통령이 그 종류별로 요즘에 이제 질책들을 좀 많이 하는데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도 좀 엄정하게 대응한다라고 밝혔죠. 네, 불법 사금융 차례였는데요. 대통령께서 직접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사금융 민생 현장 간담회를 주재를 하셨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도 참석을 했다는 게 좀 특징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제 사채 이런 빚도촉에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수원 세모녀 사건을 거론하면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 고리사채 그리고 불법 추심이 너무 악독한 범죄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또 이 밖에도 뭐 청소년 팬카페에서 10만 원을 소액으로 빌려준 다음에 지각비 면목으로 연 5,000% 이상의 고금리를 요구하면서 협박한 사건. 아이고. 또 옷가게를 운영하던 사장이 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100만 원을 빌렸다가 연 5,200%의 살인적인 금리를 요구받고서 성착취까지 당한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하고 암적인 존재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말 강도 높게 비판을 한 거죠. 그러면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도 했는데요. 대통령은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인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범죄 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하여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영화 속에서만 보던 이야기가 아니라 네. 실제로 정말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정말 심각하긴 좀 한 것 같아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까요? 어떻게들 언급이 되나요? 일단 대통령이 정부 각 기관에 구체적으로 하나씩 지시를 내렸는데요. 먼저 금감원 그리고 국조실, 법무부 등에는 정책 당국에는 서민과 이제 불법 사금융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 서민 생계금융을 확대하고 개인 파산 그리고 신용 회복 절차를 정비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검찰에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양형 자료를 보완하라라고 했습니다. 법원에도 엄중한 형사처벌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장에게는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사채업자에게 제공된 모든 자산에 대해서 국세청은 철저한 세무조사와 함께 전액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법 추심에 대해서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한 피해자가 이제 불법 사금융 업체가 대출 계약서를 쓰면서 자기 핸드폰에 있는 번호를 모두 복사해 갔다고 해요. 네네. 이제 이 돈을 갚지 않으면 여기에 다 연락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서면 권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의 이용 금지까지 조처할 수 있다고 하면서 경찰과 협력해서 불법 사금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정작 이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고요. 네,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일단 그 경제적 약자의 불법 채권 추심 피해를 막기 위해서 도입된 게 채무 대리인 제도 이건데요. 네. 이게 수요 대비 부족한 예산 때문에 다음 연도 예산 당겨쓰기로 연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채무 대리인 제도라는 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가 무료로 채무자를 대신해서 불법 사금융업자의 추심 행위에 대응하는 건데요. 이제 금융위는 공단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게 그
채권 출심할 때 전화 계속 쏟아지고 사람들 괴롭히게 되는데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우리 변호사한테 전화하세요라고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지원을 하는 건데 당연히 예산이 드는 거죠. 네, 예, 국회 그리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이 예산안이 10억 3천만 원 수준인데 이게 올해보다는 16% 증액되지만 그 실상을 보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는 이제 그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불법 채심 위협을 피할 수 있어서 이 제도 이용자가 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2,500건, 그러니까 지난해 상반기보다 35%가량이 늘었다고 해요. 높은 인기에 올해 책정된 예산이 이미 지난 9월에 소진이 됐고 지지난해를 보면은 21년에도 7월에 그리고 지난해에는 9월에 해당 예산이 모두 조기 집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자는 늘고 재정이 부족하니까 지난해 하반기에 선임 지원 비용은 올해 예산에서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미리 당겨 쓰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6643님이 이런 악질적인 사람들은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1319님이 저를 오늘 아침 TV에서 보셨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그 KBS 해볼 만한 아침에서 제가 출연을 해서 다뤘던 아이템이 바로 이겁니다. 불법 사금융 시장.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악덕 사채업자들이 어떻게 사람을 회유하고 협박을 하는지 그 방송 찾아보시면은 유튜브에서 아마 무섭네요. 해보라 쳐서 이제 이대호의 취재해보라 검색해 보시면은 정말 적나라하게 오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빨리 좀 근절이 되길 바라겠고요. 다시 백상경 기자에게 갑니다. 네. 쌀 생산량이 줄었어요. 네, 올해 쌀 생산량이 감소를 했는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쌀 생산량이 370만 2천 톤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6만 2천 톤, 퍼센트로 따져보면 1.6% 정도 감소한 숫자인데요. 쌀 생산량 2년 연속 감소세입니다. 2016년부터 5년 연속 계속 감소를 하다가 2021년에 10% 넘게 일시적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이때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집밥 소비가 늘고 해서 쌀 소비가 좀 늘어나니까 네. 재배 면적이 늘어났었던 때인데 이후로는 다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유를 좀 더 살펴봐야 될 텐데 네. 좀 몇 가지 좀 꼽아볼까요? 네, 이게 사실 이제 정부가 계속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이 생산량을 감축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아 일부러. 네, 정부가 추진하는 이제 수급 균형 정책 같은 것들이 나름대로 효과를 좀 보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게 식습관들이 좀 변하면서 이 쌀 소비량은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근데 쌀 생산량은 이게 늘어나 버리게 되면 공급 과잉되고 이게 가격 폭락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고스란히 농가 부담이 늘어나고 이걸 정부가 보전해줘야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좀 형성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선제적으로 생산량을 줄여나가는 게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생산량 조절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새롭게 시행한 이 전략작물 직불제가 있는데요. 가루쌀이나 밀, 콩같이 한국 안에서 지금 자급률이 떨어지는 전략작물들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정책이에요. 이게 올해 기준으로 보면 밀 자급률이 1% 안팎, 콩 자급률이 30% 안팎인데 이게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서 수입에 거의 의존하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재배를 해서 자급률을 좀 끌어올리고 쌀 생산량은 조절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논의 벼 대신에 다른 작물들을 좀 심으면 일정한 금액들을 계속 지원해주는 형태로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좀 효과를 보면서 올해 네. 벼 재배 면적이 지난해에 비해서는 한 2.6%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넘치는 건 줄이고 네. 모자란 걸 더 많이 키우자 이런 네. 정책이네요. 그러면 당장 쌀 수급 관리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이게 농식품부가 이제 2023년 올해 쌀의 수급은 네. 예상되는 초과 생산량이나 2월 물량 같은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안정적인 관리가 좀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수요량이 한 361만 톤 정도가 되는데요. 네. 현재까지 초과되는 쌀이 9만 2천 톤, 그러니까 초과 생산량 비율이 한 2.5% 수준에 그치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산지에서의 쌀값들도 80kg 한 가마에 20만 원 안팎으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올해 목표치를 이미 잘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정부의 쌀 시장 경기도 아마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쌀 시장 경기란 게 정부가 이 수요량을 지나치게 초과한 쌀 물량에 대해서 이걸 직접 구매해서 시장의 유통량을 줄여버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현행 양곡관리법에 보면 쌀이 수요량의
3% 이상을 초과 생산하거나 아니면은 수확기 가격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에 정부가 개입을 하는 형태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하고는 좀 아닌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정부가 뭐 45만 톤의 공공 비축미 쌓아놓은 상황에서 45만 톤이나 뭐 거의 1조 원 들여가지고 요걸 추가로 이제 시장 격리를 했었는데 올해는 뭐 이런 것까지는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하, 그러니까 쌀 생산량을 줄이면서 쌀 시장 격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좀 줄일 수가 있는 네, 거예요. 그런 예. 것들이 다 세이브가 된다고 보면 그리고 될 것 같습니다. 강영현 기자, 전세 사기 이 뭐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네. 세입자 몰래 전입 신고하는 이런 방식의 전세 사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입 신고할 때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 그러니까 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 그러니까 전세주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허점을 이용한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집주인이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 신고를 한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을 하기로 한 건데 앞으로는 이제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서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 신고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건데요. 이 시행령에는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그리고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그리고 전입세대 확인서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입신고자에 대해서도 신분증 확인만 해왔지만 앞으로는 이 전입신고서에 서명한 현 세대주 그리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모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내야 하고요. 이제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 그러니까 배우자나 직계 혈족이라면 신분증 원본 없이도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기존에는 집주인이 나쁜 집주인이 몰래 세입자를 서류상 빼내버리고 네. 대출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했었던 거네요. 또 이 밖에 달라진 내용도 있습니까? 네, 일단 이제는 그래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가 바뀐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통보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소가 바뀌면 이제 본인이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에 활용되는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할 때 말소자나 거주 불명자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전입세대 확인서가 지범 주소 그리고 도로명 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올 수 있는 탓에 이를 악용해서 대출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확인서를 집원 그리고 도로명으로 각각 떼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 도로명 그리고 집원 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시되도록 개선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와 함께 오늘의 경제뉴스 함께 정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건강을 품다 헬시허그에서 고함량 글루타치온 퍼펙트 75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무드 등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여러 비리도 있었고 부실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좀 불안하게 했던 금융사인데요. 경영 혁신안을 내놨죠. 자, 그런데 관리 감독은 금융당국이 아니라 기존의 행정안전부 밑에 남기로 그게 또 계속된다고 합니다. 자, 한편 상품 가입할 때 이 제2금융권이라 내 돈 괜찮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예금자 보호는 은행이랑 똑같이 1인당 5천만 원까지 똑같이 보호가 됩니다. 농협, 신협, 수협 말고 조합 단위의 금융기관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비교적 이름이 길죠. 5자입니다. 5자. 0418님. 아이들 적금 여기에다 들었는데 하도 말이 많이 나와서 옮겨야 하나 잠깐 생각이 들었지만 이율이 높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예금자 보호가 똑같이 되니까요. 그렇게 크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과한 불안감이 또 불안을 불러오고 또 불안이 끝이 없이 그렇게 되죠. 그리고 남궁림님
헌마을 금고, 예. 내 마을, 예. 이렇게 일부러 재미있는 오답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또 의견 많이들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예전에 그런 사진이 있었죠. 홍수가 났는데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허리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게 이제 K 직장인의 출근 모습이라고 한 10여 년 전 사진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우리네 직장인들 참 태풍이 몰아쳐도 홍수가 나도 몸이 아파도 출근들을 참 열심히 합니다. 예, 왜 그럴까요? 오늘 역발상 경제 시간에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시죠.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역발상 경제 전호겸입니다. 교수님도 막 아픈데 네. 그 아픈 몸을 부여잡고 출근하신 적 있으세요? 거의 항상 그러지 않을까요? 항상. 그렇죠. 뭐 이거 관련돼서 우리나라 현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국제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국제 자료요. 예. OECD 국가별 1인당 연간 병가 일수를 2019년 기준으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런 통계도 있습니까? 예. 오스트리아가 약 17일, 그리고 캐나다가 약 8일, 미국이 약 7일, 영국은 4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연간 병가라면 예. 아파서 쉬는 날. 맞습니다. 아니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17일이나 쉬어요. 그러니까 저 깜짝 아프다고? 놀랐어요. 요.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나 될까 찾아봤더니 우리나라는 하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우리나라 1.21로 OECD 발표에 의하면 최하위였죠. 그러면 약간 생각해봤을 때 좀 이상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튼튼해서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직장인보다 아파요? 그러니까 네. 오스트리아 직장인보다 한 15배? 미국보다는 6배 정도 우리가 튼튼해서 예. 쉬지 않는 걸까? 병에 안 걸려요?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병가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자기 휴가를 쓰고 나서 병가를 보통 쓰는 경우가 많고 또 병가가 아주 아프거나 진짜 거동이 어렵지 않은 한은 안 쓰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노동 패널 자료에 의하면 전체 사업장 근로자 중 병가 제공 사업장의 근로자 비율은 47%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거나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고용주가 제공하는 유급병가 사용률이 굉장히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작을수록 그쵸. 사업장이 작을수록 아파도 그냥 참고 출근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냥 병가 휴가를 쓰기가 어렵다라는 그렇죠. 방증이겠네요. 맞습니다. 미국이 1년에 7일, 캐나다는 8.5일. 그것도 그냥 병가로만 쉬는 게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1.2일. 그렇죠. 하루 정도죠. 예, 뭐 학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죠. 그렇고 아파도 출근을 합니다. 근데 일단 아파도 참고 나가서 일을 하면 이게 회사에 도움이 될까? 저도 사실 어릴 때부터 좀 궁금했는데 사실 우리 어렸을 때 저 예. 같은 경우에도 학교 다닐 때 몸이 아파서 하루 쉬고 싶으면 아버지가 학교 가서 죽더라도 학교 가서 이렇게 예. 가야 된다고 항상 저는 학교를 한 번도 예전에 빠져본 그랬어요. 적이 없었죠. 개근상은 꼭 그렇죠. 받아야 된다. 개근상이 그 사람의 사실상 어떤 굉장한 능력이고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실도를 따지는 약간 뭐 그런 지표처럼 약간 생각할 때도 있었잖아요. 가서 선생님한테 인사드리고 그렇죠. 조퇴하고 와라.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조퇴도 진짜 아파서 정말 안 되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게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궁금했는데 이번 조사를 제가 찾아봤더니요. 캐나다 콩코르디아 대학에서 네. 평균 나이 31세 젊은 친구들이죠. 경영대학원 졸업생 약 450명을 대상으로 최근 6개월 사이에 아파서 회사에 가지 못하겠는데 나가서 일한 날이 얼마나 되었느냐 물어봤더니 평균 3일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콩코르디아 대학에서는 이제 아픈데 출근하는 것은 이제 집에서 쉬는 것보다 회사의 비용 손실을 더 많이 끼치고 회사원들의 전체 근무 상황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회사는 몸이 아픈 직원들의 출근과 결근에 대해서 지침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네. 이와 관련돼서 다른 캐나다 대학에서는 아파도 출근한 직원은 집에서 쉬는 직원에 비해서 회사에 약 2배의 생산성 손실을 끼친다라는 주장을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아픈 사람이 나오면 오히려 생산성이 낮다 이런 조사 결과였고요. 이거 관련돼서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조사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스트레스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그 카톨릭 대학교 서울 성모병원에서
2021년 경제활동을 하는 국내 1,07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직무 스트레스가 중간 내지 높은 군이 낮은 군에 비해서 약 20% 정도 생산성 손실이 크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아프거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가서 일하면 사실 안 한 사람보다 20% 정도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면 쉬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굳이 아픈 몸 이끌고 나가고. 근데 조금 전에 이정옥님이 네. 오늘 아침에 남편이 아픈데도 출근했는데 마음이 짠하네요. 그렇죠. 라고. 그 퇴근하면 그냥 한번 안아주세요. 예.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예,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참 씁쓸합니다. 대한민국의 참 직장인들이. 근데 일단은 출근하자. 일단은 나가서 얼굴 도장이라도 찍고 오자라고들 그렇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참 굳이 이래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게 사실상 조직이 이제 큰 데는 모르는데 작은데 혹시 자기 혼자만 그 업무를 하고 있다 해서 본인이 안 나오면은 대체 인력이 없다. 대체 인력이 아예 없고 이게 회사나 뭐 사업체가 멈추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맞아요,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고요. 사실 사람이 많아가지고 굳이 안 나와도 되지만 또 나와야 되는 게 또 이게 상사 눈치나 주변 동료 눈치를 안 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약간 이거는 조금 논의일 수도 있는데 그 통계청 2021년 고령층 부가조사를 보면요. 네. 가장 오래 다닌 직장에서 그만둘 당시의 평균 나이가 약 49세거든요. 49.3세예요. 그러니까 뭐 10년 이상 혹은 그쵸, 그 그쵸. 사람 생애에 가장 오래 다닌 직장을 그만두는 나이가 그렇죠. 49.3세. 그러니까 40대죠. 50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심지어 우리가 40대 이막을 시작하는데 전체 이 자료에 의하면 정년 퇴직을 하는 경우는 7.5%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대부분 한 90 몇 프로 이상은 정년 퇴직을 못 하잖아요. 그만큼 고용 안정성이 높진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사실 아파도 상사나 주변의 평가 이런 거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사실 또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유연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생 직장 뭐 근속이라든지 정년이 보장되는 것도 사실상 아니고 어려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생각했는데 네. 예를 들어가지고 40대 말 50대 초에 회사를 나가거나 직장을 나가서 다른 잡을 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막막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연성도 없는데 안정성도 없으니까 더더욱 우리나라 직장인 K 직장인 입장에서는 더더욱 상사 눈치나 주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사랑 더 갑을 관계가 그렇죠. 공고해지는 예. 거고요. 자, 일단 병가를 이야기를 했는데 병가 말고 아프지 않더라도 그냥 나에게 주어져 있는 연차 휴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좀 우리나라의 실상하고 해외를 좀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휴가가 많은 나라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원티드랩 리포트에 의하면 네.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소진하는 연간 평균 휴가일수를 알아봤는데요. 10일 이상 15일 미만이 48%였고요. 네. 그리고 10일 미만이 25%, 그리고 15일 이상 20일 미만이 22%였거든요.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법정 연차 휴가가 보통 이제 1년 단위 15일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 이상 근속을 하면 15일이 딱 그쵸. 발생이 되죠. 그리고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마다 그렇죠. 연차가 하루씩 늘어나니까 이거를 고려해 봤을 때 응답자의 한 70% 이상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휴가를 못 쓰고 있다고 봐야 되는 다 거죠. 못 쓴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또 아직까지는 휴가를 다 쓰면 주변에서 칭찬하기보다는 얘가 살짝 일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조금 뭐 이렇게 좀 널널한가? 아니면 약간 근무에 약간 태만하지 않나 이런 시선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휴가 다 찾아서 쓰는 직원을 회사에서는 좀 안 좋아하죠. 회사에서도 안 좋아서 동료끼리도 암암리에 사실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지난번에 얼마 전에 국민대 주재우 교수님이 맞아요, 맞아요, 나오셔가지고 노력 휴리틱스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행동 경제하고 네. 노력 휴리틱스. 휴리스틱.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겉으로 더 노력하는 걸로 보이는 사람에게 어떤 보면 좀 정상적인 점수 더 줄 수 있다 막 이런 거였죠. 그래서 제가 그 방송 듣다가 예. 그 교수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조금 더 그런 거에 더 민감해요. 민감하고 더 가점을 주는 경향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회사나 조직 생활할 때도 이렇게 지날 때 인상도 막 쓰고 나 어제 야근 많이 했는데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숨도 좀 쉬고 뭐 이래야지 사람들이 야, 제 일이 맞나 보다 일도 안 시키고 그쵸. 평가도 잘해주는데 항상 웃으면서 다니면 쟤는 일도 별로 없고 해맑게 회사 잘 다니네? 이렇게 생각하고 일도 더 시키고 성과가 똑같아도 평가를 잘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성격이 약간
해맑은 편이어가지고 인상도 안 쓰고 뭐 한숨도 잘 안 쉬고 이렇게 웃고 다니니까 항상 주변에서 아 쟤는 뭐 이렇게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항상 편한가 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아가지고 제 딴에는 평가를 이렇게 제가 한 거에 비해서는 적게 받는 생각할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는 좀 남들이 더 보기에 어렵고 짠해 보이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평가를 많이 해주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휴가도 적게 하고 아파도 나와서 일하면 야, 저 사람은 아파도 나와서 일하는 저렇게 로열티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사실 있죠. 충성심.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격려하는 인사말도 고생했다가 그러네요. 더 많죠. 사실은 수고하셨어요. 잘했다보다는 그러네요. 고생했다가 더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잘한 것보다 고생한 걸 더 쳐주는 문화? 약간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저도 지금 어디선가 사장이기 때문에 아, 저도 반성을 좀 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의반타의반 일에 중독되고 그렇죠. 워커홀릭이 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오늘 주제에 가장 약간 제 생각 달랐는데 워커홀릭을 하면은 보통은 본인 스스로 좋아 사는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그 조사 작코리아 조사에 의하면 일중독 실태 조사라는 걸 했거든요. 네. 거기 보면 일중독 실태조사, 실태조사. 별 조사가 다 그렇죠. 있네요. 찾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직장인 중에 48%는 예. 스스로 워커홀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나는 절반 일중독자다. 그렇죠. 그것도 많았는데 근데 저는 이거 보고 더 놀랬던 게 이 48% 중에 이거를 100%로 두고 다시 계산해 봤더니 이 중에 약 53% 정도는 나는 워커홀릭이 되고 싶지는 않았는데 일이 많아서 비자발적으로 워커홀릭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나머지 약 한 47% 정도만 나는 일이 너무 좋고 노는 것보다 일이 좋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생각하는 워커홀릭을 하면 자기가 일하는 걸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난 일은 안 좋았는데 어쩔 수 없이 워커홀릭 됐다는 직장인들이 53% 절반 이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모든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죠. 이른바 그렇죠. 번아웃 된다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러면 노동 시간을 좀 줄이면 괜찮을까?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근데 그 역효과가 났다. 맞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사실 이제 번아웃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잖아요. 네. 근데 저는 번아웃 뭐 이야기 긴데 저는 번아웃이 한마디로 만사 귀찮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하기 싫어. 막 다 귀찮죠. 놔버리는 거죠. 맞죠. 그래서 저는 어떤 조사 봤더니 우리나라 직장인 한 95%가 정도는 번아웃을 겪은 적이 있다는 뭐 설문조사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워낙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번아웃을 없애려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어요. 약간 표피적이긴 한데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에 있는 소프트 회사 옥타는 금요일 휴무제를 그러니까 금요일날 실개 휴무제를 도입했어요. 그걸 주 4일 주 근무제. 4일 근무죠. 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금요일날 열심히 쉬었는데 네. 토요일날 나오기 시작한 거죠. 왜요? 왜냐하면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아. 주당 시간만 줄여놓으니까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금요일을 쉬고 토요일날 나오는 약간 황당한 경우가 생긴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2017년 이후부터는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드롭박스라든지 G 등에서 앞다투어서 무제한 휴가제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네. 내가 할 일을 다 하면 그다음부터는 무제한으로 쉬어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해봤더니 결과가 반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인사 관련 플랫폼 네임리 조사에 의하면 무제한 휴가가 없는 기업은 평균 임직원이 15일 정도 휴가를 썼는데 네. 무제한 휴가가 있는 곳에서는 13일밖에 안 썼다는 거예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제가 계산해봤더니 약 15% 정도 오히려 무제한 휴가가 있는 곳에선 직원들이 휴가를 안 쓴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넷플릭스 같은 것도 굉장히 유연하게 근무하도록 하는데 본인이 맡은 업무가 구멍이 나면 그렇죠. 그냥 가차없이 잘라버린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냉정한 거죠, 미국은. 맞아, 표피적인 거고. 그리고 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언론 조사 등을 찾아봤더니 이 휴가를 쓰면 사람들이 이제 심리가 있어가지고 내가 옆에 보니까 동료가 별로 안 쉬어요. 근데 나만 쉬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안 가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휴가를 많이 가고 어떤 사람은 휴가를 적게 가니까 이게 컴플렉스가 생겨가지고 내부에 분열이 생겨서 오히려 이제는 그럴 수도 대기업들이 무제한 휴가 정책을 이제 폐기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럼 좀 대안을 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직장인은 쉴 권리가 있고 그렇죠. 기업은 생산성을 높여야 하고 그렇죠. 그 사이에서 접점을 좀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직원의 행복이 사실상 생산성을 굉장히 높인다는 관련 자료는 많은데요.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 영국의 옥스퍼드대 연구팀에서 예. 직원들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와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 주를 따져가지고 생산성을 찾아봤더니 약 13% 정도 더 행복할 때 생산성이 올라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을 느끼면은 동기부여나 인지적 유연성, 협상, 문제 해결 등이 월등히 높여지면서 16% 이상 더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 감소 등으로 생산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 관련돼서 직장 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를 지금 개인이나 기업의 문제로 보고 있는데 더 이상 그렇게 작게 볼 게 아니라 사회나 국가적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질 때가 온 거죠. 우리 황일용님이 교수님 해맑아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도 직장에서 그렇죠. 막 고생했다 이런 이야기는 잘 못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에 가서든 항상 해맑고 좋아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네, 근데 또 노력 휴리스틱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살짝 좀 티도 내야 되고. 그렇죠. 오늘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 역발상 경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잠시 다녀오시죠. 지난달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만 6천 명 증가해 3개월 연속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여파로 빚을 갚지 못하는 20, 30대 청년층이 늘면서 연체율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6월 말 기준 20대 청년층의 19개 국내은행 신용대출 연체율은 1.4%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배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2% 상승하며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 알시파 병원을 전격 진입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병원 내 모든 하마스 요원에 대해 투항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간은 소통하는 동물이죠. 예, 서로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주로 어디에서 그런 마음, 생각, 글을 나누시나요? 이거 우리가 커뮤니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포털 사이트 카페 뭐 이런 데 있죠.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는 KBS 콩이나 샵 9730 문자 메시지도 있고 또 저희 성공예감 청취자분들도 이렇게 소통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Z세대는 과연 어디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할까요? 또 이걸 알아야 미래 산업의 방향도 보이는데요. 트렌드 팔로우 시간입니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 살펴볼게요.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대별로 선호하는 그 온라인 커뮤니티가 좀 다르다고요? 네, 저희가 이번에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이제 관계를 형성하고 이제 소통을 나누는 게 너무 당연해진 만큼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도 세대별로 굉장히 커졌는데요. 네. 아직은 이제 세대 전반적으로 앞서 흔히 말씀하셨던 그런 포털의 커뮤니티를 많이 떠올렸습니다. 한 63% 정도가 포털 카페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네. 뒤이어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웹사이트 커뮤니티라든지 오픈 채팅방 역시도 30% 정도 적지 않은 이용률을 보였는데요. 좀 흥미로운 점은 최근에 이제 당근마켓이라든지 오늘의 집 같은 커머스라고 하는 곳에서도 소비자들끼리의 어떤 커뮤니티가 많이 형성돼서 이걸 많이 이용해봤다는 응답도 30% 정도로 많이 높게 나타나서 이 역시도 한번 주목해볼 만할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젊은 세대, Z세대는 어떤 커뮤니티를 제일 많이 이용하나요? Z세대 남녀가 압도적으로 현재 선호하고 있는 커뮤니티는 이른바 오픈 채팅방이라고 불리는 방식입니다. 흔히 네. 알고 있는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은 물론이고요. 네. 게임할 때 쓰는 그 소통 채널인 디스코드도 일종의 오픈 채팅으로 이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오픈 채팅방의 대명사인 카카오톡 외에도 네이버 역시도 이용자 체류 시간의 관건이 이런 소셜 커뮤니티에 있다라고 보고 투자를 지금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는데요. 아마 네. 최근에 자기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네이버 톡을 보신 분이 계실 텐데 여기에는 이제 카페 채팅을 모은다든지 오픈톡을 모아서 관심사 기반의 이용자가 조금이라도 더 이용을 하고 모이게 하려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카카오톡 역시도 이 오픈 채팅방을 메인 화면의 세 번째 탭으로 앞으로 당겼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관심이 높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Z세대 그 재학생 커뮤니티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Z세대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타났고요. 이거는 직장인 비율이 높은 후기 밀레니얼 세대가 블라인드가 높게 나타나는 것과 좀 비교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역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속한 어떤 직업군, 생활 환경이 커뮤니티 이용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결론으로 좀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소통하기 위한 커뮤니티를 게시판처럼 이용을 했는데 이제는 채팅처럼 이용을 한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오픈 채팅방에서 Z세대들은 어떤 주제를 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말 그야말로 주제가 다양한데요. 네. 예를 들면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상담해주는 오픈 채팅방부터 시작해서 패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또 스타일을 또 서로 체크해주는 그런 오픈 채팅방도 있고 또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또 휴가지에 여행 동행을 구하기도 하는 뭐 그런 형태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 고등학생이나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를 위해서 또 오픈 채팅방을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절약 정신을 좀 일깨워주면서 낭비를 네. 하면 또 혼내주는 이른바 거지방이라는 이름의 그 오픈 채팅방이 최근에 맞아요. 유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저희가 오픈 채팅방 주제 관련해서 지난해와 좀 비교 분석을 좀 해봤는데 네. 뭐 게임이나 아이돌 같은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주제는 여전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년 대비 상승폭이 높고 하락한 폭이 높은 주제는 좀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일상이라는 주제는 여전히 인기 1위 주제이기는 했지만 Z세대 경우에는 일상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어떤 주제이기도 하고요. 대신 자기개발이 가장 높은 폭으로 이 상승한 오픈 채팅방 주제로 나타나서 이 Z세대가 가진 성장에 대한 어떤 갈증에 대한 담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여기서도 나타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웠던 지점은 Z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주제가 있으면 누가 만들어 놓은 주제방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그 비율이 기성세대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서 이 역시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내가 만들었으니 여기로 모여라.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 개발 성장을 위해서 뭐 취업 정보방, 패션방, 공부방, 맞습니다. 투자방, 뭐 절약 거지방 막 이렇게. 네. 근데 이거를 학교에서도 네. 활발하게 활용해요? 이 캠퍼스에서는 이 네. 오픈 채팅방 활용이 거의 이제 일반적인 형태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일단 교수님부터 그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서 숙제의 어떤 공지라든지 뭐 이런 시험 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더불어 또 학생들끼리만 또 오픈 채팅방을 파서 휴강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마이크로 커뮤니티를 또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 팀플 과제 같은 것들을 위해서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오히려 이 오픈 채팅방이 연락처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개인 신상 정보를 노출하지 않아도 되어서 오히려 차라리 편하고 좋다라고 하는 응답도 다수를 이뤘습니다. 그렇죠. 실명이 아니라 그냥 닉네임을 쓸 수도 있고요. 그렇죠. 프라이버시를 노출하지 않으니까 편하다는 거죠. 과거에는 교수님이 이렇게 칠판 오른쪽 끝에다가 뭐 공지사항 적어놨다면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늘 그냥- 너무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냥 톡방에 올릴게. 그렇죠. 네네. 이렇게들 하시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대학 내일에서 주목하는 Z세대 커뮤니티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우선 가장 이 어린 세대인 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포털 커뮤니티나 오픈 채팅방 외에도 SNS나 유튜브 역시도 이제 일종의 커뮤니티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 네. 커뮤니티 개념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반면에 좀 나이가 드는 세대들, 예를 들면 밀레니얼이나 X세대에 가까울수록 포털 카페나 웹사이트 커뮤니티 같은 곳들을 떠올리는 어떤 그 전통적 개념에 가까웠다라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앞서 오픈 채팅방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Z세대 같은 경우에는 가입 절차가 좀 까다롭지 않은 거를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었었고요. 그래서 그 점이 그 익명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오픈 채팅방을 선호하게 만드는 지점이 아닐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서로가 왔다 갔다 대화가 그렇죠. 좀 활발하게 네.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업들도 이거를 열심히 활용하려고 할 텐데요. 아까 몇 가지 이제 앱 서비스도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네네. 가령 목표 달성을 돕는 어플리케이션들 많이 쓰는데요. 뭐 루틴이나 이런 이름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단순하게 일정 관리나 동기부여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런 어플들 같은 경우에는 내 일정은 물론이고 이 타인의 어떤 투두리스트와 일기까지 돌아보면서 서로가 서로의 어떤 갓생을 자극받는 커뮤니티 기능이 굉장히 좋은 호응을 좀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자사 모바일 앱에 커뮤니티 기능을 추가했는데 단순하게 그냥 소통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300여 명의 인플루언서를 피부 타입별로 스타일별로 뽑은 다음에 여기에 자기와 비슷한 타입의 고객들끼리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고민을 주고받는 커뮤니티를 형성케 하는 서비스인데 굉장히 반응이 괜찮고요. 그리고 패션 앱들 같은 경우에 이 커뮤니티 기능을 만들어서 스타일링에 대한 고민을 주고받는 장을 만드는 것은 이제는 굉장히 좀 일반적인 형태가 되었습니다. 아하, 대화와 토론의 장. 그렇죠. KBS 1라디오도 그 유튜브에 활발히 또 하고 네. 있는데 거기에 또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또 저희가 좋죠. 그러니까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고. 근데 이게 오픈 채팅이라든지 또 여기가 익명으로 운영되는 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범죄에 좀 활용되지도 않을까, 악용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 사기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사이버 불링까지 이런 대학생 커뮤니티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 소통이나 정보 공유라는 순기능 외에 이 사실 크고 작은 범죄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커뮤니티를 하면서 사기성 글을 목격한 사람이 있냐라는 질문에 30% 이상이 그렇다고 답을 해서 3분의 1 정도가 실제로 사기성 글을 목격한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대학교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사기성 글이 올라올까라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가령 이런 식입니다. 이 시험 문제에 어떤 족보를 알려준다고 해놓고 소액 결제를 요구한다거나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면서 특정 장소로 유인하는 어떤 사이비 종교나 다단계 판매 같은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교재를 싸게 판다고 해놓고 잠적하는 형태가 있었는데 보통 이제 우선은 이런 개인이 이제 이런 거래에 앞서서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등을 통해서 의심 계좌 같은 것들을 사전 검증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대신 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 차원의 예방 교육이나 그리고 학교 차원의 커뮤니티 감시 시스템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대학생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고민이 많네요. 다들 운영하는데도. 맞습니다. 대학내 20대 연구소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 커뮤니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는 것도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게 참 고민이 됩니다. 저도 그 Y스트를 운영하면서도 항상 또 고민이 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의 의견도 계속해서 저희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 2부에서는요. 미국의 실리콘밸리 이후에 제2의 실리콘밸리는 어디가 될까? 이걸 또 우리가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유익하게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다시 뵙죠.